제가 중국 경제 붕괴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무슨 무당하듯이 이야기를 하냐 했는데, 지금 중국의 추락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무슨 일이 터질 정도로 모를 정도로 중국에 지금 체제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각종 경제적인 추락 문제는 중국의 경제는 자본주의로 통치는 공산주의로라는 중국 정부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어떤 체제적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경제 사이클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중국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돌아가는 거고, 날개짓을 멈추면 추락하는 새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새가 힘이 빠지고 날개짓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이 쉬면 추락을 해버리니까 강제적으로 새한테, 중국이라는 새한테 마약을 미겨가지고 날개짓을 하도록 해오다가 이제는 그 약발도 닿지 않아서 새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양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중국의 상하이 증시가요 8.5% 정도 떨어졌고, 그 여파로 아시아의 니케이가 4.61, 즉 일본이 4.61% 떨어졌고요. 대만, 한국 등 전 세계가 지금 다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중국의 폭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중국의 경제 위기 문제를 일종의 중국식 성장 모델이 종말을 맞고 있다라는 이 서구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중국은 등소평 이후에요, 지금 한 30년 가량을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7% 이상의. 근데 어느 나라도 이 세계 경제 역사상에 경제 사이클이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데, 이런 상승 하강기를 거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오는 부분은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 과정에서 부채도 쌓이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양극화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실업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환경 공유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복지 문제도 발생하게 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플 때는 민주화가 없었는데 성장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맞게 복지나 조세제도, 공예제도, 환경, 사회 시스템을, 금융, 유통 시스템을 또 고쳐가야 되는데, 중국은 성장을 하면서도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어떤 체제를 계속 고집해오고, 또 중국의 성장의 최앞에, 최선두에, 가장 앞에 공산당 지도부의 가족들이 주요한 회사들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푸틴이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과도기적인 상태를 거쳐서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가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소련 공산당의 수많은 자산들, 즉 석유, 가스부터 해서 국영기업들부터 해서 돈이 되는 부분들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정치권과 마피아들한테 넘어갔습니다. 또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는 과두 재벌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이 과두 재벌들에 대해서 푸틴이 손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차지했던 자산들을 푸틴이 빼뜨렸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재산은 수백조가 넘는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푸틴이 석유, 가스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 국영 각종 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의 재산에 수많은 것들이 다 푸틴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노동자를 만나면요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은 푸틴처럼 한 사람한테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국 공산당 지금 4세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1, 2, 3, 4세대를 거쳐오면서 그 공산당에 지배하는 과도체제, 즉 뭐 한 상무위원 플러스 인민
그 회의, 상무위원급들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가족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상 중국의 주요 재산을 다 장악해 온 겁니다. 오늘날 중국의 가스, 석유, 통신, 철강, 금융, IT, 과연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중국의 지도부의 친인척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깊숙이 오늘날 중국의 부를 다 장악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이 그야말로 순수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저임금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왔고, 저임금 성장이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는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각종 사회 인프라, 회사의 설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빚을 내서 투자해왔고, 그리고 그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금융 투기를 정부가 조장해왔고,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지금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7월 달에 처음으로 중국의 상하이 이 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중국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돈을 대출해줘서 주식 투기를 하라, 또 주식을 팔지 말고 사기만 해라 하더라도 그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현실성이 없는 성장이에요. 요즘 같은 전 세계 불황 속에서 어떻게 중국만 7%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우위와 건의의 확립. 자, 공산당이 지배를 몇 명이 중국 같은 거대한 경제를 계획을 짜가지고 7% 성장한다. 고용은 몇 명 한다. 투자는 얼마로 한다. 금리는 얼마로 한다. 물가는 얼마로 한다. 인플레이션은 얼마로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요,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분석가들 아닙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 분석가들이 중국의 공산당 우위에, 건의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통제되고 있는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비판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중국에 제가 금융 시스템이 구비 안 된 나라를,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중국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요, 뭐 경제 구조를 개선한다. 그게 지금 개선 과정이다.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륙 지방들이 상하이나 뭐 텐진이나 청도나 베이징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빚이 얼마인지도요, 전 세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산당 저거들도 모를 겁니다. 자, 이제요, 전 세계의 폭탄은 그리스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요, 중국발, 한마디로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폭락에 의한, 한마디로 미국이 금융 투기화되면서 발생했던 재앙이라면, 이제 2015년발 금융위기는 중국발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발 폭탄은요, 미국발 폭탄하고는 비교했을 때 10배, 100배의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나름대로 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무리한 경제에 관한 장난을 정부가 안 쳐왔기 때문에 위기가 오래 안 가면서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인 어떤 대책으로 서서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축적해 있습니다. 중국은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댈 만큼 중국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공산당 스스로도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붕괴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 사태를 막으려고 했으면 벌써 한 10년 전부터요, 중국 내부에 부패를 척결하고 공산당 지도부가 장악해 있는 중국의 자산들을 조사해서 전부 민영화를, 진짜 민영화를 해야지요.
국영을 저거 손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민간에 그걸 돌렸어야죠. 그러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나 채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해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국민에 대한 복지를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각종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억 명에 이르는 농민공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요, 그냥 외견상으로 부패 척결한다고 몇 명 불러가 총살시키고 싹스핀 마오타이 먹지 마라 그러고 명품 선물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서 뒤로는 다 하고, 지금도 유럽이나 한국에 백화점 면세점 가보세요. 싹쓸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돈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LA 옆에 가면요, 완전 동양의 미녀들만 사는 조그만 도시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중국 사람들이 전부 처벌되려다가 고위층들이 거기 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어떤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요,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지금 투자가 절반 이상 과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투자 과잉은 전부 부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의 부실 대출, 투자 과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서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니까 세금을 줄이고 하면서 내부에 이 개선을 쭉 해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온 겁니다. 그냥 잘 나가는 중국의 모습만 보이고요. 중국이 이번에 유례 없이 군사 굴기라고 전성절하고 50주년 때 더 빛과 번쩍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70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다고. 70보다는 60이 더 의미가 있죠. 70주년이라면서 열병식, 전성절 기념식 뭐 이런 거 하면서 바람을 잡는 이유는 지금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을 선동해서 한마디로 뭔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중국 국민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상하이에서 주가가 폭락해, 텐진에서는 뭐 폭탄이 터져, 또 산동성에서도 어제 또 뭐 터졌지 않습니까? 계속 무슨 폭발 같은 이런 사고가 나. 자, 중국은요, 제가 볼 때 답이 없습니다. 자, 중국 때문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피해 모욕이 전개될 거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중국의 벼락을 맞아가지고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요, 전성절 가느냐 마느냐, 열병식 가느냐 마느냐인데, 그거 뭐 다른가 말든가 저는 말할 필요도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째깍 터지기 직전인 중국의 내면, 경제 내면을 좀 보고요, 중국에 지금 몰빵해놓은 거, 우리가 지금 FTA가 벌어진 이후에 한중 FTA를 하면서 중국에 얼마나 경제가 몰입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한마디로 중국 작전이 성공했어요. 한국을 자기들 중화경제에 끌어들여가지고 녹여버리면 나중에 한국은 중국과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걸로 돼서 중국에 점점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 중국의 작전입니다. 제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어제요,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중국 정부가 곳곳에 폭동이나 소수민족의 반란으로 약화되어 갈 때 통일이 될 거다 했는데, 그것은요, 과거에 소련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노스트라고 했지만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붕괴되면서 독일이, 동구권이 소련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용인되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도 뭐 우리의 노력, 북한의 노력 이런 부분보다 본질적으로는 중국의 붕괴가 한반도의 통일을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게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중국 부분은요, 저러다가 회복되느냐 하는 미래는 완전히 버리고 지금부터 이 터지기 시작하는 폭탄을 한국 쪽으로 어떻게 불똥이 안 튀게 방어벽을 잘 치느냐에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지금 창조 경제나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정부의 노력들, 문화 융성 이런 것보다도 중국의 이 폭탄이 1000배, 10,000배는 더 위력적이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에 정부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북한 변수도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중국 변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정부가 아마 비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봅니다.